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의 새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6개월의 성과로는 내란 극복과 일상 회복, 경제 활성화와 정상외교 복원을 꼽았고 내년에 더 잘해야 할 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남북 대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흔들리던 외교 안보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린 시간이라고 지난 6개월을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으로 주변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꼽았습니다. 주요국들과의 관계가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외교 지형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미 간의 대화가 먼저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카드로 지금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4,000포인트 달성 등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10-15 대책은 일종의 브레이크였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적 준비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당 의원과 대통령 참모진 사이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청탁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6개월 동안의 용산 집무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청와대 이전을 끝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헌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 인사가 전담 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주체에서 법무부 장관 등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졸속 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오늘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을 신속하게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추 의원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투표 참여를 어렵게 했죠.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나눈 추 의원은 국회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국회로 가려던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추 의원의 행동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행위와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특검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김용태, 조경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해온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참고인 조사와 5번의 공판 전 증인신문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이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보입니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고객분들은 지금 소개할 보도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요즘 쿠팡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어떤 방식인지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 쿠팡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본인인지 확인하더니 발급된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며 집에 있는 시간을 묻습니다. 쿠팡 멤버십에 연계된 카드라는 설명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자 일단 발급을 중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카드가 발급된 것 같다고 안내합니다. 이어 카드사 신고센터로 직접 전화해야 한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 번호와 비슷한 가짜 번호였습니다. 이후 가짜센터에서는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주겠다며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깔라고 유도했습니다. 설치하면 원하는 대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앱이었습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던 이 고객은 데이터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앱을 설치하지 못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쿠팡 사태를 둘러댄 뒤 대출이 신청돼 은행 등기가 발송됐다,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쿠팡 공식 메일과 상당히 흡사한 메일 주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2차 피해는 없지만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팡 사칭 사기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경찰은 출처를 모르는 전화번호로 받은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삭제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쿠팡은 오늘 돌연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당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뒤에도 쿠팡은 유출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노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죠. 유출 정보나 대응 방법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사과문의 표현과 내용을 바꾸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고 이제서야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저녁 한 쿠팡 회원이 받은 이메일입니다. 메일 제목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에는 배송지 주소 5곳과 현관 출입 방법, 그리고 최근 구매한 물품 15개 목록과 수량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 송두리째 빼간 겁니다. 소름이 너무 쫙 돋았죠. 도대체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유출된 건지 되게 좀 혼란스럽고. 박 씨는 쿠팡 온라인 고객센터에 연락해 피해 정보가 일치한다며 데이터가 유출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 2주일이 다 돼서야 쿠팡은 고객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법적 처벌 대상인 유출이란 표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행태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인데 그렇게 표현한 거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당초 4,500명이라던 피해자 규모가 3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는데도 쿠팡은 유출 정보나 대응 방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실한 사과문마저 홈페이지에 이틀만 게시한 뒤 곧장 구석으로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 노출을 유출로 바꾸고 정확한 유출 범위 등을 다시 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흘이 지난 오늘 쿠팡은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며 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재안내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MBC는 지난해 이미 쿠팡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이 일용직 퇴직자 1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하고 채용 배제 자료로 활용한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인데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2월 MBC가 폭로한 쿠팡 블랙리스트. 쿠팡은 일용직 퇴사자 16,450명의 개인정보를 최대 7년간 불법 보관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까지 모아놓고 재채용을 막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일한 적 없는 언론인 100여 명,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던 퇴사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이거를 사인을 하고 들어간 거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 거 보관하지 말아달라, 바로 폐기해달라. 명백한 위법이었고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부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거 말고 다른 파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봐야 되는 그런 위험 기업으로 지금 평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징금도 시정명령도 전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2년째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만약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안 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사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전조가 있었습니다. 원인과 규모는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언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동의했습니까?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데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쳤고 구조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넘어선 3,370만 명.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예전에 블랙리스트와 함께 연결해서 악용의 소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것이 뚫렸을 때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을 밝혀내야 되고, 경고는 충분했고 고칠 시간도 있었습니다. 고치지 않은 건 쿠팡이었고 막지 않은 건 정부였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 중범죄에 가담해 소년범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조 씨는 모든 질책을 수용한다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로 영화계에 입문한 배우 조진웅. 이후 범죄와의 전쟁, 명량, 독전 등 영화는 물론 시그널 등 TV로도 영역을 넓혀 활발한 연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 처벌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조 씨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모든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이것이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씨가 고등학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고 무명 배우 시절 극단 단원을 폭행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속사는 소년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형사나 독립투사 등 정의로운 역할을 많이 해온 배우다 보니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과거 소년범 이력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처벌을 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며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는 본인이 잘못해 퇴출되는 것이면서 왜 거룩한 척 은퇴를 이야기하냐, 그런 과거가 있으면 조용히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등 싸늘한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중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했다면서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맞받았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급히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中国軍機による自衛隊機への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ご報告をいたします。レーダー照射は2回ありました。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해 비추는 이른바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방위성은 어제 오후 4시 반과 6시 반 각각 다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랴오닝함은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에서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레이더 조사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위험한 행위라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極めて残念です。で、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この厳重に申し入れ、するということを行いました。 레이더 조사는 상대기의 위치와 거리, 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 단순 탐색 외에도 공격 의사 표현, 즉 도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새벽에 긴급 회견을 열 정도면 화기관제용 레이더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ただの捜索ではなくて少なくとも追尾というモードに入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攻撃のためのモードに入りかけているという段階だと思います。 이에 대해 중국 해군 측은 레이더 조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근접해 소란을 일으켰고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日方有关炒作与事实完全不符，我们严正要求日方立即停止污蔑抹黑，严格约束一线行动。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발언에서 시작된 중일 갈등이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지만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인상한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들도 동참하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LA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가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 앞에서 연설에 나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혼자 전 세계 방위 부담을 떠안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들이 그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Just last month, South Korea committed to spend 3.5% of GDP on core military spending and assume the leading role in Iraq's conventional defense.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 동참한 나라들은 모범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Model allies that step up like Israel, South Korea, Poland, increasingly Germany, the Baltics and others will receive our special favor. 미국 정부가 요구해온 국방비 3.5% 지출을 나토 외에는 처음으로 약속한 한국을 그만큼 대우해주겠다는 겁니다. 진보 정부라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워싱턴 조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불식이 됐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안보 전략에서 명시한 대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둘 테니 동맹들은 자기 지역 방어를 책임지고 더 많이 기여하라는 압박입니다.
특히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겠지만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미국의 국가방위 전략 NDS에서 동맹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혐오 표현도 서슴지 않는 극우단체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인 맞불 집회로 맞서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처럼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혐중 시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9월 서울 대림동.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중국 동포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를 찾아 위협적인 말을 해대는 겁니다. 같은 시각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주민의 상태다.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처음으로 열린 혐중 시위 맞불 집회. 200명 넘게 힘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누군가는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는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불 집회 효과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이미 입증됐습니다. 제1한국인을 겨냥한 혐한 시위가 기승을 부리자 일본 시민들이 뭉쳤습니다. 자신들을 카운터스라 부르며 맞불 집회로 혐오에 맞섰습니다. 몇 배의 인원으로 혐한 시위대를 둘러쌌고 행진을 막았습니다. 정치권이 반응했습니다. 2016년 일본 국회는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혐오 발언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혐오 대응을 시민들에게만 맡기고 있는 겁니다. 혐오 집회가 하루 건너 한 번씩 들이닥치면 우리도 본업과 생업을 다 포기하고 맞불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도 혐오에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영국에서는 집회에서 혐오 구호가 나오면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고 독일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혐중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중을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 공격 대상은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같은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AI의 강국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경쟁을 벌이고 있죠. 이 분야에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영국은 정부가 직접 공간과 데이터, 인재까지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아메카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사람과 눈을 맞추고 농담을 할 땐 가볍게 웃음도 띱니다. 영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아메카.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이 최대 강점으로 인간을 가장 닮은 휴머노이드로 평가됩니다. 스타트업 21년 차인 개발업체는 창업 초기 정부 지원금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We have in the past had some grant funding to be able to do some research into humanoid robots. Walking legs. 세계 AI 양강,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AI 스타트업을 배출한 영국. 지금도 정부가 런던 중심의 공간을 제공하고 여기서 아마존 등 IT 공룡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here we can all give each other demos and give each other feedback and feel like we're part of a bigger AI ecosystem. 정부가 구축한 또 다른 연구단지. AI가 학습할 자료, 공공 데이터는 물론 기업 데이터까지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a great test environment for robotics. So taking robots outside to try them in the real world is very easy on campus. 아무리 공간과 비용, 데이터를 제공해도 역시 AI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 그래서 영국 정부는 IT 인재의 비자 기준을 낮추며 영국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And the initiative is not just finding those people, but also funding their move to the UK. So helping them to relocate and then also funding their research for up to 5 years. So I think initiatives like that are really appealing. 현재 영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4위로 미중 양강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위로 조금은 뒤처져 있습니다. 라이벌 영국이 스타트업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도 유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데이터 제공이나 인재 유치 등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추운 겨울 농촌 지역에선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는데요.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겉보기엔 농촌의 정겨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김준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홍천의 한 산골 마을. 집집마다 지붕 위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태워 쓰는 화목 보일러 굴뚝에서 나오는 건데 연기는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갑니다. 같은 시간 마을 안쪽. 또 이쪽으로 오네. 냄새. 공장도 아니고 뭐 저렇게까지 나. 매캐한 냄새와 연기가 집 안으로도 들어와 아침에 창문을 여는 건 포기해야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목난로 연통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300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집마다 놓인 화목 보일러. 대부분 매연을 줄이는 장치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도 침투를 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도심으로 갈까. 여기에다 보일러에 나무가 아닌 쓰레기나 농부산물까지 태우는 사람이 늘면서 매연과 냄새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음식 쓰레기 내비는 걸 노인네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지.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건 좀 시켜야 되는데. 화목 보일러를 많이 쓰는 영국에선 여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고 화목난로 사용이 폐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 야간이나 아침 일찍 나가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지키고 서서 이제 단속을 했던 적도 있고. 산림청은 화목 보일러를 목재 펠릿 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줘 교체를 유도하고 있지만 펠릿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복원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찰의 집단 반발, 그리고 1심 판결 이후 다시 가열되고 있는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표적 수사 논란을 집중 보도합니다. 또 노동자들의 잇단 암 발병과 일방적인 직장 폐쇄 등 두 일본계 기업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월드컵 조 추첨을 마친 축구대표팀의 경기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저녁, 우리 시간으론 오전으로 배정됐습니다. 폭염 속 경기는 피하게 됐지만 여전히 적응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추첨 하루 뒤인 오늘 FIFA는 조별리그 경기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A조에 속한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 개막일인 내년 6월 11일 저녁 8시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첫 경기를 갖고 개최국 멕시코한 6월 18일 저녁 7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최종전은 24일 저녁 7시에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와 11시에 킥오프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경기 사이에 휴식 기간이 충분한 편이고 섭씨 35도가 넘는 한낮 시간대를 피한 건 다행입니다. It can go to high temperatures like Miami, for example, but in Guadalajara, not really. So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a problem for either the home team or the away team. 하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 특히 고지대 적응이 관건입니다.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해발 1700m 요하네스버그 경기를 대비해 알프스 산맥 근처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1600m 고지대인 과달라하라에 입성하기 전 고도와 시간대가 비슷한 지역에서 사전 캠프를 진행하고 평가전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고지대에 적응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적인 측면도 굉장히 뭐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과 좀 미팅을 해서 조별리그 대진에 이어 일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1차 목표인 32강 직행은 남은 기간 준비 과정에 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제주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을 누르고 일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눈물이 쏟은 수원 변성환 감독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진석 기자입니다. 4천여 원정석을 가득 메운 수원 팬들의 열띤 응원도 제주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상대 패스 실수로 생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승섭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수원은 설상가상으로 전반 막판 이기재가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고 결국 전반 추가 시간 또 한 번 상대 진영에서 공을 가로챈 제주 이탈로가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제주는 1, 2차전 합계 3대0 완승을 거두고 일부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어서 경기를 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지 않을까. 두 경기에서 24개의 슈팅에도 무득점에 그친 수원은 3년 연속 2부에 머물게 됐고 변성환 감독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모든 걸 제가 다 들었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의 벽은 높았습니다. 강등 2년 만에 승격을 노렸던 수원은 또다시 다음 시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여자 프로당구에서 강지은이 4년 만에 정상에 올랐는데요. 우승을 하고도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했네요. 세트 스코어 3대3으로 맞선 채 마지막 7세트에 나선 두 선수. 강지은이 먼저 8점에 도달했지만 김이나가 뒷심으로 8대8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한 점 승부에서 행운의 여신이 강지은에게 향했습니다. 대회전 샷을 시도했지만 공끼리 부딪히는 키스가 나며 기회를 날리나 싶었는데 이게 절묘한 득점으로 연결되며 그대로 경기 종료. 강지은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인 뒤 주먹을 불끈 쥐었고 김민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언니 진짜 미안해. 그 마지막 1점에선 아니었는데 진짜 미안해. 4년 만에 우승을 가져다준 행운의 키스였네요. 종료 24초 전 터진 LG 양홍석의 역전 3점슛입니다. KT전 17점 차 열세를 뒤집은 LG가 프로농구 선두를 질주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세 번째 절기인 대설이었는데요. 마치 초봄이 된 것처럼 포근했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시야가 답답했습니다. 먼지는 내일 새벽에 북서풍이 불면서 차츰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강풍특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 돌풍이 불겠습니다. 불씨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5도로 오늘보다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3도, 대구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대구 9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